네, 먼저 증시 인사이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축구는 축구고 시장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이 아주 좁은 박스권에 갇히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요. 이럴 때 투자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말 소비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전반적으로 수혜를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살아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소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낫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온라인 매출을 본다면은 예상치가 1%대였는데 예. 전년 대비 2%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 낮다 그래서 낮은 거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상보다 괜찮다라고 예.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건가라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물가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7%대 성장이고 예. 그렇다면은 2% 성장을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가격 효과 그쵸. 빼고 나면 오히려 물량이 줄어들 수도 줄어들었다는 있겠네요. 것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과거 온라인 매출을 보면 평균적으로 6% 이상씩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본다면 소비가 좀 위축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별로 좀 차이가 있겠죠. 특히 온라인 매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매업체들 중에서도 좀 할인 판매를 많이 한 네. 쪽들은 좀 수익이 괜찮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유통업체들은 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보자면은 10월 소매 판매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또한 전월 대비 1.3% 성장을 하긴 했지만 산업 생산은 안 좋았고 물가는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떨어진 항목들을 보면은 중고차, 의류 서비스 그리고 유가랑 주택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예. 상황이고요. 자, 요 세 가지 항목을 보면은 좀 소비 심리, 소비 수요 이런 쪽에 좀 예민한 업종들이고 그런데 실제로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소비가 좋다라고 한다면 소매 판매가 좋으면 산업 생산도 좋아야 되고 공장 가동도 좀 잘해야 되겠죠. 근데 산업 생산은 안 좋았고 공장 가동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지금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할인을 되게 빨리 앞당겨서 했습니다. 예. 10월 말 11월 초부터 할인 행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높은 재고들을 업체들에서 좀 밀어내기 식으로 재고를 좀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번 소비 시즌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소비에 대한 더 기대감을 더 갖기보다는 정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야 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기 재고 조정 진행 중이다라는 네. 그래픽이 나오는데요. 저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파란색이 산업 생산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예. 흐름들인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회색선입니다. 판매 증가율과 재고 증가율을 빼준 건데요. 이게 마이너스 폭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재고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재고가 거죠. 늘어난다는 네. 신호겠네요. 그래서 예. 저 흐름들을 보시면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때를 제외한 다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고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고 부담이 너무 커진 데 따른 좀 재고 정리 과정이 소비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연말 할인 시즌과 맞물리면서 소매 판매가 좋은 듯 보이지만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이고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건 사실 그건 좀 어불성설이죠. 쉽지 않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이 우리가 저 지표에서 약간 착신은 걷어내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죠. 자, 어제 우리나라와 가나전도 있었지만은 이 월드컵 특수라는 게 네.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치맥주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통적인 이 치맥주 말고도 이 식음료 업종이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네. 있습니까? 일단은 음식료 업체들이 좀 내수 시장의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최근으로 보면은 곡물 가격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품 가격은 당분간 좀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올린 상태에서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익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들을 네. 기대할 수 있겠고 내수 비중이 높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가 좀 불안정해진다라고 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드컵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짝 올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걷어내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밀릴까?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또는
좀 다음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되는 음식료 업종들이 좀 선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뜨거운 장세를 이끌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업종은 보면 월드컵 시작 전부터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정작 시작하니까 좀 약세인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12월 FOMC 네.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걸로 시장을 끌어가기에는 이제 약발이 다 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FOMC를 기점으로 뭔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12월 전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12월 FOMC 회의고 또 1차 변곡점은 11월 30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은 발언을 거의 되게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잭슨 미팅 그리고 9월 FOMC, 11월 FOMC 그다음에는 뭐 특별한 없었죠. 네. 기자회견이 없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폭을 조절할 수 있다 정도의 얘기였는데 시장이 지금 기대감은 뭐냐?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앞서가는. 예.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계속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만 가장 경계하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통화 정책 전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시장은 여전히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50bp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FOMC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점도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준 위원들이 한 명 한 명 매년 점을 찍어서 아 나는 이 정도의 기준금리가 될 것 같아라는 예상치를 내놔서 합친 건데요. 9월 FOMC 점도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의 빌미를 제공한 건 맞아요. 23년 점도표 중간값이 4.6%, 24년 점도표가 3.9%. 네. 그러니까 23년, 24년 지나면서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9월 달에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기대감을 더 키워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연준 위원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내용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12월 점도표가 23년도 올라올 겁니다. 한 5% 근처 또는 5% 넘을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저는 23년 점도표가 변하는 것보다도 24년 점도표가 얼마나 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0.7%포인트 격차가 0.5%포인트 이내로 좁혀지게 된다면 지금 내년 하반기에 50bp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코스피가 2130에서 2400, 2480까지 올라갔는데 중요한 동력이었던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후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볼 건 11월 30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12월 13일, 14일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공개되는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확인하신다면 향후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의 지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네. 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서 만약에 좀 기대와 다른 얘기가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라는 것이 사실 전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 침체를 전제로 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리 속도 조절을 한다 해도 뭔가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또 원자재 시장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증시 측면에서는 저도 최근 말씀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이 들어와 있다.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23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대로 금리는 인하를 하려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야 되고 예. 경기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 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증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채권 시장이라든지 원자재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수요에 대한 위축 가능성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되는 것들 그리고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면서 다시 봉쇄 조치가 강화되는 것들에 거기다 대한 또뭐 대규모 시위까지 네, 벌어지고 시위까지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가가 어느새 $70 레벨로 내려왔죠. 네. 그리고 구리 가격도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라기도 하고 경기를 가장 반영한다는 구리 가격도 지난 한 주 동안에만 5% 넘게 빠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좀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증시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지만 더 좋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좀 조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게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은 참 많은데 네. 특히 월가에 보면 말이 많은데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바로 원자재 가격, 뭐 네. 닥터코퍼라고 하는 구리 맞습니다. 가격 같은 거를 유심히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월말 월초니까 뭐 국내외 주요국들 뭐 경제 지표가 줄줄이 공개되는데 네, 뭐 엄청 드라마틱한 반전은 좀 어렵겠죠? 드라마틱한 반전보다는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2월 2일 날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미국 고용 지표가 네. 발표되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는 50 밑으로, 그러니까 기준선 기준선이 밑으로, 50이죠. 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는 실업률은 그래도 3.7%로 유지된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신규 취업자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네. 구간으로 들어와 있고 또 1일 날은 한국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어쩌면 두 자리 숫자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뭐 미국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좀 둔화되거나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좀 하나 기대할 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거든요. 네. PCE 물가나 전반적인 물가 지표들이 좀 꺾인다는 그림들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꺾여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물가가 왜 떨어질까라는 고민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게 된다면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로 인해서 물가가 떨어진다면 시장에서는 양큰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에 좀 네. 시장이 걱정을 하지 않을까. 그 기준점, 변곡점이 12월 초, 12월 초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동안 우리가 수차 얘기했던 게 네. 연준이 도대체 어떤 정도의 지표가 나와야 저 피봇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네네.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경기건 고용이건 물가건 이제 연준이 깜짝 놀랄 만한 좀 안 좋은 지표가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일각에서는 네네. 합니다. 근데 앞으로 나올 지표들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저희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죠. 11월, 12월 뭐 지표들, 네. 그리고 내년 1분기 지표들, 2분기 지표들까지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당연히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좋아질 변수들이 많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물가는 더 안정이 될 것이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연준도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게 되겠죠. 네. 그럼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지금 조심하자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기대감들이 너무 빨리 들어왔다는 거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는 높은 상황이고 네. 연준도 아직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너무 멀리 앞서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되게 예, 전설적인 투자자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와 주인의 산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유명한 얘기죠. 네. 주인은 갈 길을 가는데 강아지는 원래 이렇게 갔다가 근데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멀리 떨어지면 반드시 주인에게 한 번은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주인을 펀더멘탈이랑 얘기하고 예. 강아지를 주가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강아지가 너무 멀리 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나 주인은 이 내려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강아지는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면 증시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경기 흐름이나 실적 흐름들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한 번쯤은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로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내년에는 좀 좋은 그림들을 하나씩 퍼즐을 맞춰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강아지와 주인 산책 나온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반려견 산책 나갈 때 목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큰일 그러니까 나죠. 우리가 투자자 여러분들도 경기와 주가를 보는 시간에 네. 목줄하고 맞습니다.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목줄이 너무 팽팽해졌다. 이 목줄을 한번 땡길 수가 있거든요. 땡기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주인이 안 보이게 되면
두려워서라도 돌아오게 돌아오죠. 된 마련이죠. 이런 그림들을 조금 열어놓고 보신다면 시장 흐름들이 여기서 더 올라가길 기대하기보다는 최소한 좀 기간 조정 또는 자칫하면 가격 조정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서 지금 레벨에서는 조금 더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년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네. 했는데 그거는 뭐 내년 내내 그런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그렇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좀 국내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주셨던데요. 네. 올해만 어떻게 내년 대비해야 됩니까? 올해말 내년 초까지는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다. 지금 강아지와 주인 간의 거리가 너무 멀고 목줄이 팽팽해져 있으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에게 돌아오는 동안에는 좀 힘든 시간이 있을 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안전자산, 채권이나 달러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권 금리, 뭐 장기채 금리는 경기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떨어지게 되고 가격은 예.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최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이 네. 커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보다 더 안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이죠. 유럽도 최근 유로화가 굉장히 반등을 세게 했는데 유럽 경기가 더 안 좋거든요. 내년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마이너스 0.1이고요. 영국은 마이너스 0.8, 독일은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게 된다면 달러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막 수출이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 두 자릿수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전고점 돌파 시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금융 전망 리포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1분기 중에 코스피가 저점을 통과하면 네. 상승 추세가 전개되고 네. 그 중심에 반도체 네. 방 변화가 있을 맞습니다. 거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반도체 실적 전망이 엄청나게 레벨 다운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저희는 최근 레벨 다운되는 과정에서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내년 전망, 코스피 전망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반도체 실적이나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 기업들이 캐펙스 컷이라고 하는 투자를 줄이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초 23년, 24년을 바라보고 수요를 바라보고 예상을 했던 계획을 했던 투자를 줄인다는 의미는 시간을 두고 바라봤을 때 수요 우위 업황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수요가 얼마나 붙어주는지 또 새로운 수요 2017년과 같은 뭐 서버 수요라든지 서버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죠. 물론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전망치에 있어서도 더 나빠지기보다는 이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내년 전망치 기준으로 10%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 2019년 반도체 업황이 제일 안 좋다라고 했던 때가 11.8%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16년에도 13%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보다 레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 좋은 업황이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졌다고 본다면 더 낮아진다고 해서 새로운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투자를 줄인다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수요 우위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전망하는 데서 키팩터는 반도체 업황, 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뭐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라고 표현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를 우리 경제의 또 바로미터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 강도 크기가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 경기가 계속 침체로 간다면 이것도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은 경기는 사이클입니다. 보통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경기 선행지수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15개월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봤을 때 23년 7월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저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기저효과에 의해서 뭐 좋아지는 게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내년 20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지금 눈높이가 낮아졌고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24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들어오는 것도 예. 기저효과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국면들을 반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업황과 함께 글로벌 경기 흐름들도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잡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수영복을 사고 여름에 그렇죠. 방한복을 사는 뭐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하반기 위험이 크다 이런 경고들이 많았고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여왔을 텐데요. 지금 내년 타이밍을 보면서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팀장님께서는 그 코스피 지수 2050선 네.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셨어요. 네, 일단은 2050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락바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상한 대로 딱 찍고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겠죠. 저희가 예상했던 2050보다 높은 수준 또는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정확한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나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나야 하는 거죠. 저희도 코로나 때도 1750선 정도가 저희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1500을 깨긴 했지만 곧바로 1700을 그렇죠. 회복하면서 2800, 3000을 넘어섰던 흐름과 같이 언더슈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저희가 예상했던 보다 높은 레벨에서 바닥을 잡는다 한다면 전략적으로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2130 직전 저점이죠. 그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에서의 관심을 그러니까 전략적인 스탠스를 지금 2400선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되 네. 2100선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 2000선 초반이라면은 좀 매수를 이어가고 언더슈팅이 나온다면은 좀 더 적극적인 매수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말 내년 초에 어떤 레벨이든 충분히 싼 구간에서 비중을 늘릴 기회가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당장은 조심하지만 멀리 보면은 그래도 조금 좀 빛이 보이는 네, 그런 맞습니다. 내년 시장으로 예상을 하니까 그런 네. 전략을 조언해 주셨군요. 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